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인물로 배우는 광주 정신. 여러분에게 이 역사 인물을 소개해 드릴 저는 조선대학교의 이동순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광주 정신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도대체 광주 정신은 무엇 때문에 또 이 광주 정신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답을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마지막에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스스로 그 답을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답을 드리지 않더라도 이 13분의 삶을 만나고 나면 아, 광주 정신은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답을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광주라고 하는 공간의 이 도시 지형도를 여러분 이미지로 지금 보고 계신데요. 원래 근대 도시 광주는 조그만 군 단위 정도 농촌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10년, 2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인구가 2만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30년대 돼서야 3만 정도의 인구가 이제 늘어나서 3만 정도 인구가 되었기 때문에 작은 농촌 마을 이걸 상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도시로 성장하게 된 게 바로 우리 광주광역시인데요. 광주광역시를 대표했었던 인물들이 누구인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신다면 여러분들은 지역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잘 생각이 안 난다라고 하신다면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역사 인물로 배우는 광주 정신이라고 했으니까 그 역사적인 인물들이 먼저 있어야겠죠. 그래서 13분을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빈자들의 아버지 최흥종, 기독교 목사셨고요. 한국 화단의 거목 허백년, 화가셨습니다. 자, 남종화의 대가라고 불린 분인데요. 도대체 이분은 또 어떻게 해서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지,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고요. 세 번째로는 광주의 큰바위 얼굴 최원순, 아마 아주 생소한 이름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론인이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조선 여성을 위한 헌신, 현덕신, 의사였는데요. 평생을 우리 조선의 여성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입니다. 다섯 번째, 일제를 돌파한 독립전사, 장제성, 장매성, 남매 소개해 드릴 거예요.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물, 독립운동의 명문가, 그리고 작곡가 정율성입니다. 정율성은 들어본 학생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의 형제들에 대해서는 우리 광주 지역사회에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함께 살펴볼 거고요. 일곱 번째, 빛과 색처럼 꼿꼿한 초인, 화가 오지호 화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인권지킴이 변호사 이돈명, 인권 변호 활동을 처음으로 시작한 변호사로 여러분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는요, 꺼지지 않는 통일의 불꽃, 시인 문병난. 직녀에게 떠올리신 분은 바로 이분과 바로 연결을 지을 수 있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열 번째로는 전라도를 짊어진 시인, 이성부, 언론인이었지만 시인으로서 그의 입지가 확고합니다. 그리고 11번째는 광주 민중항쟁의 대변인 윤상원, 12번째 민주주의의 화신이 된 사나이 이한열 열사입니다. 13번째 광주의 변호사, 광주를 떠나지 않고 평생 광주에서 인권 변호 활동을 하셨던 홍남순 변호사, 이렇게 13분을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채워보겠습니다. 자, 앞에 소개해드렸던 인물들 중에서 가장 먼저 빈자들의 아버지 최흥종 목사 살펴보겠습니다. 최흥종 목사, 금남로, 지금 우리 현재 행정명상으로는 금남로에 해당합니다. 수기옥정,
이 행장명은 일제가 강제로 점령한 후에 행정 단위를 일본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수기옥종 153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살펴보지요. 광주 출신의 첫 번째 목사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목사이면서 1919년 3.1 만세 운동을 서울에서 활동을 했고 그 바람에 잡혀서 투옥되었고요. 투옥이 돼서 이제 추록한 이후에 바로 광주에 내려와서 광주 기독교 청년회, 여러분이 알고 있는 YMCA 그걸 창립해서 결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노동조합에 해당하다라고 할 수 있는 조선노동공제회를 결성해서 전남 주회장이 되고요. 그리고 평양에 있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북문박 교회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청년회 회장, 그리고 이 광주 기독교 청년회가 서울, 그러니까 전국 단위의 연합체로 또 가입을 시키고요. 또 조선의 남성들로만 형성된 신간회, 조선 독립운동을 위해서 결성한 단체가 신간회인데요. 이거 자와 우를 넘나드는 합작 단체로서의 신간회는 27년에 결성이 되어서 광주 학생 독립운동회까지 뒤에서 도와주고 협력하고 잡혀간 학생들을 변호하는 그런 활동까지 펼치게 된 게 바로 신간회입니다. 그 지회를 결성해서 지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자, 독립운동가로서의 최웅종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나는 독립이 될 것을 믿고 있으며 어쨌든 나로부터 독립사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투옥되었을 당시의 신문조서의 기록입니다. 검사가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는 조선의 독립을 믿고 있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독립사상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이 사진은 서대문 형무소의 수영인 명부에 있는 사진입니다. 일제는 이렇게 독립운동가를 철저히 기록하고 그리고 이후에 끊임없는 감시 체제를 가동하게 되죠. 최웅종의 또 다른 일면, 그걸 보여주는 그 신문조서의 답변도 또 이러합니다. 경술국치에 국가의 치욕스러움이죠. 반감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인과 조선인에 대한 처우가 다르기 때문에 대우가 다르기 때문에 곧 차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 교육제도가 불완전하다. 일제의 식민교육을 이식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반대하고 또 하나 이 교육제도가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역사를 배우고 조선의 국어를 가르치지 않는 것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납부금, 차별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조선인들에게는 참정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또 참정권을 달라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또 하나는 총독이 조선을 무단 정치, 강압적으로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에게 우리 조선인은 결코 동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답변을 합니다. 자, 자표가 있으면서 이런 답변을 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로 내 안에 있는 독립사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걸 그대로 또 보여주는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냐? 자, 1919년 3.1 만세 운동이 있었는데 그때도 잡혀갔죠. 그 이후로 전국적으로 이 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광주에서는 3월 10일 날 일어나게 되죠. 네, 3월 5일 날 체포가 됐는데 3월 5일 날 신조선 신문을 배포합니다. 탑골공원에서. 그리고 민족 자결주의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태극기를 흔듭니다. 그 혐의로 잡혀갔죠. 그런데 거기에 일본이 부여한 건 보안법과 출판법을 위반했다라고 해서 투옥을 시킵니다. 자, 독립운동가로서의 최웅종의 모습은 그러하지만 또 하나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면모를 보일 수 있는 게 바로 이 포사이드 선교사를 만나면서예요.
한센인 환자를 보고 한센병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온몸에 고름이 차고 전염이 되면 손가락 마디, 얼굴에 이 관절 마디 그리고 얼굴에 고름이 잡히고 농이 차서 다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는 그런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천형이라고 됐고요. 또 그들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문둥이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환자를 대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센인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빈자들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빈자들의 아버지라고 명명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봉선동, 지금 현재 봉선동에 있는 땅 1000평을 병원 건립에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병원이 만들어졌는데 그 소식을 듣고 전국의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밀려 들어와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 병원은 거기에 있지 않고 옮기게 됩니다. 그게 이제 순천에 있는, 여수에 있는, 순천이 아니고 여수에 있는 애양원 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 환자들을 위해서 그 이후에 어떤 활동을 했느냐. 아무리 총독부에게 이 나환우들을 위한 시설을 확충을 요구하고 그들이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해도 그걸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총독부에서 그걸 받아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최웅종 목사는 150여 명의 이 나환우들과 함께 서울 총독부까지 걸어갑니다. 150명으로 시작된 이 이를테면 구라행진이 서울에 도착하니 500여 명이 되었다. 그리고 총독부에서는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여수에 있는 애양원을 더 확충하고 그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자, 지금도 서울까지 고속버스 더 빠른 KTX, SRT를 타고 가지만 걸어서 서울까지, 그것도 집세기 신발을 신고 상상할 수 없는 고행의 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환우들을 위해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런 불화 행진을 펼쳤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돈내산의 시대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분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가히 짐작할 수가 없는 삶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미지들과 이 사진들은 1920년대, 30년대까지 그가 펼쳤던 활동을 보여주는 기록 사진들입니다. 제가 일일이 이건 설명을 드리진 않을 테니까요. 이 화면을 정리시켜 놓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의 삶을 실천한 목자 최흥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한 최웅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 들으면 충격적이겠지만, 나는 세상의 5가지 욕망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합니다. 이게 바로 사망 통지서예요. 나는 이 세상에 죽고 없다, 생물학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세상의 모든 욕망과 거리를 두고 살 거고, 아무리 나를 밖으로 나오라고 해도 이제 나는 밖에 나가서 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내 5가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5가지 욕망을 나는 다 일체 내려놓는다 라고 해서 35년 3월 17일에 이렇게 사망 통지서를 보내죠. 그리고 지금 여기 제가 색칠해 놓은 부분에 식욕, 색욕, 명예, 이욕, 그리고 정욕, 이걸 다 나는 내려놓는다 라고 해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생식기를 거세하는 수술을 받았던 거예요. 이건 엄청난 충격적인 거죠. 욕망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자기 신체 일부를 제거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곧 그것은 가난한 이들에 위한 삶을 나는 끝까지 지키고 살겠노라라고 하는 선언의 다름 아닙니다. 자, 그의 가족 중에 최서석 의원을 운영했던 원장이 최영욱입니다. 바로 동생이고요. 그의 부인이 김필래입니다. 이분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까지 다 연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영욱은 동생이지만 최웅종 목사의 뜻과 유지를 잘 받들었고요. 그리고 그의 부인 되는 김필래 수피아학교 여학교, 지금 현재 수피아 여중학교 교사이자 나중에 교장까지 역임하신 분입니다. 최영욱 서석 의원에서 국민구제연구회가 결성됐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실행했던 단체가 국민구제연구회거든요.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짧게씩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김마리아와 김필래 여성 독립운동가로서 가장 큰 앞자리에 유관순이 있고, 그리고 김마리아를 떠올리실 텐데요. 김마리아와 김필래의 관계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하고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필래, 김마리아, 김함나, 이분들은 김함나는 남궁영 목사, 그리고 남궁영 목사의 부인이기도 했지만 수피아학교 교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막내의 고모인 김필래, 그 집에서 28 독립선언서, 광주에 있었던 1919년 3월 10일 날 있었던 독립선언서를 등사하고 배포했죠. 그래서 광주 3.1운동의 기폭제가 되었고, 남궁혁의 부인인 김함나는 사실 이게 대한민국 역사하고 너무 길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한국 전쟁까지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이런 인물들이 다 김필래 집안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김규식, 임시정부의 어떤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김규식 선생도 바로 김필래 언니 남편이다. 자,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안들이 다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시켜 드려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그럴 수 없어서, 그 이후 해방 후에 최웅종 목사님의 삶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하고 싶어서 했던 건 아니고요.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을 잠깐 합니다. 잠깐 주변의 추대에 의해서, 그게 길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호남신문이 발행이 되는데 회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이 기간도 아주 짧습니다. 국어교과서에 나오는 이은상이 이 호남신문의 사장으로 또 와서 재직하게 되고요. 50년에 시당 부위원을 맡기도 하지만 정치적으로 큰 어떤 나아가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5가지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사셨고, 호혜원, 그리고 송등원, 무등원 다 결핵 환자, 나환우와 결핵 환자,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그들을 돌보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 광주 정신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이분에게서도 좀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화단의 거목 허백년. 네, 화가시니까 금방 아실 수 있겠지요. 네. 한국 화단의 거목 허백년. 네. 의도인, 의제, 또 여러 가지 호를 사용하고 계신데요. 그의 삶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가니까 당연히 어떤 과정을 거쳤겠죠. 조선미술전람회 동양화부에서 1등이 없는 2등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자, 요 사진 이미지 왼쪽에 보면 가장 첫 번째 추경산수 허백년이라고 해서 이름이 보이실 거고요. 오른쪽에 이 그림이 바로 1등 없는 2등의 상을 탄 그 그림입니다. 추경산수, 가을 풍경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가운데 사진이 바로 허백년 선생의 젊은 날의 사진입니다. 이게 화가로서 처음으로 이름을 거명된
네, 실제 자료입니다. 자, 그러면 화가로서 이렇게 드러나기 전에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진도에 가면 울림산방이 있습니다. 자, 소치, 허련으로부터 그 이후에 허씨 집안들의 화가가 지금까지 대를 이어서 이 동양화의 큰 화맥을 형성하고 있고요. 네, 그 집안의 한 사람이 바로 이 허백년입니다. 진도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부터 그림을 배웠고 그리고 네, 시조를 쓰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랬는데 일본으로 유학을 가지요. 법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일본에 유학을 갔는데 자, 이분의 결정적으로 큰 흠이 있었습니다. 심한 말 더듬이였기 때문에 말이 잘 통하지도 않았고 특히 이제 일본 타지에 가서 공부를 하러 갔었는데 또 워낙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이어가지 못하고 청소부, 유치장의 청소부 역할을 하면 거기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일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리고 신문 배달원 그리고 온갖 노동에 할 수 있는 일들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연히 아는 집안에 먼 친척되는 사람을 만나서 인삼 장사까지 하게 되죠. 인삼 장사를 해서 돈이 조금 모이니까 그림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당시에 일본에서 유명했던 남화원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이제 그림 공부를 시작하다가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좋았지만 또한 뭐예요? 네, 돈이 있어야 그림을 그리는 걸 또 배울 수 있어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삼 장사를 해서 돈이 모이니까 다시 공부를 했죠. 법학과를 진학했으나 도저히 맞지도 않고 더 이상 그걸 이어갈 수 없어서 그림을 배우다가 또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가서 그곳에서 여관방을 얻어놓고 그곳에서 계속 그림만 그리고 있으니 여관 주인이 그러면 우리 동네에 작은 전시를 하자 해서 전시를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 작품을 다 사준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것에 감명을 받아서 그래 나도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이제 출품을 해서 앞에 2등상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돼요. 이렇게 상을 받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인촌 김성수 전라북도 고창 사람이죠. 고화 송진우 담양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시대의 지성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동아일보를 발행인이자 또 한 사람은 거기 사장을 지내고 있었죠. 그래서 의제 화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때 이 전람회의 광경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미전에 특선도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연진회가 만들어집니다. 광주에서. 그리고 연진회관도 건축하게 되는데 이 건물들은 나중에 이제 일제가 다 가져가게 돼요. 자, 연진회를 설립하게 됐는데 이 연진회가 처음에는 그림 그리고 시서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동호회, 요즘으로 치면 동아리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 지역사회 유지들이었습니다. 자, 지역사회 유지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큰 토지,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이거나 또는 관리들이거나 또 법조계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람이거나 현준호처럼 호남은행을 운영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연진회에 들어가서 이제 설립해서 만들고 이제 자주 모여서 예술을 이야기하고 논하고 하는 그런 연진회가 만들어졌는데 이후에 연진회는 점차 후학을 양성하는 그림을 가르치는 기관으로 변모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제 허백년과 관련해서는 이제 중요한 대목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의 그의 업적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찾아보려고 하면 다 아실 수 있고 의제 미술관이 삼해학원 자리에 그대로 지금 그 자리에 설립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슨상 증신사 아래 그곳에 가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
어떤 그의 그림과 관련한 명성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그 이후의 삶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앞에 오방 최응종이 오방정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 오방정을 해방 후에 이제 의제가 이어받아서 그곳에서 삼해학원을 설립해서 후학을 양성하는 농업인을 본격적으로 양성해서 학교를 열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 춘설원, 나중에 이 의제 선생이 다시 건물을 지은 건물이지만 지금 광주시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고 오른쪽 사진이 그렇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렇게 오방정 기념비에서 괄호 안에 서가정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따 최원순 말씀드릴 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도 수료와 개간 근인당 적치각 춘설원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삼해학원을 설립해서 광주 농업고등기술학교를 엽니다.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자, 농업 입국,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해방 후에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어서 우리 지역사회가 잘 살 수 있을 거니까. 그리고 농사를 잘 짓는 인재를 양성할 것인가 고민해서 연 학교입니다. 여기에는 교장 최응종, 교감 허백년, 물론 삼해재단 이사장도 겸했지만, 네. 그리고 이 삼애 정신은 천지인, 네. 애천, 애토, 애인 정신에 입각해서 삼해 정신, 농촌 부흥운동을 동시에 이 삼해 정신의 바탕에서, 네. 그래서 농촌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기술학교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덴마크를 모델로 삼아서 이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운영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차밭입니다. 차밭을 가꾸어서 그 차를 팔고 그리고 그것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춘설차라고 하는 이름은 제일 아래에 송나라시에 일구 춘설 승제호에서 따와서 춘설 차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차밭은 원래 자생하는 차밭이 있었고 증심사 스님들이 그 차밭을 이용했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들어와서 차밭을 일구어서 일본으로 수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걸 인수한 거죠, 허백년 선생이. 지금도 이 차밭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방되고 나서 가장 또 하나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게 단군 신전을 무등산에 건립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인의 반대로 인해서 결국 무산되고 말았지만 당신이 그린 그림을 다 내놓고 단군 신전을 건립하기 위해서 내놓은 상태에서 이제 팔아서 그 자금으로 이 신전 건립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자, 단군을 귀신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단군 신전은 말 그대로 네, 단군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전을 세워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건 조선의 민족 코드를 되살리는 게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라 일제로부터 강탈당한 그 기간 동안에 많이 훼손되었던 민족 정신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에 이 단군 신전을 건립을 통해서 그걸 회복해야 된다라고 해서 건립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도록도 만들어서 팔고 그 자금을 가지고 건립하기 위해 애를 썼으나 그 뜻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자기 자신의 그림 그리는 것에 몰두해도 부족하지만 그림 그리는 것도 놓지 않았고 그리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놓지 않았고 민족혼을 되살리는 것도 놓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남깁니다. 나의 삶은 차 한 모금의 향기만도 못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맑은 정신을 가지고 그의 삶을 유지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만나게 될 인물이 광주의 큰바위 얼굴 최원순입니다. 제가 왜 큰바위 얼굴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에도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서가 정이라고 돼 있죠. 서가 돌석자의 벙어리 아자입니다. 네, 벙어리, 돌벙어리죠. 할 말은 많지만 입을 통해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최원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8. 독립선언의 주역이었습니다. 조선 청년 독립단이 28 1919년 2월 8일 도쿄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독립선언을 하게 결성된 단체가 바로 조선 청년 독립단입니다. 네, 이 28 독립선언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냐면 바로 이 최원순과 정광호라는 두 사람이 함께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하숙하다가 자, 세계가 지금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걸 알게 된 거죠.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그러면 우리도 이제 일본으로부터 해방 선언을 할 때가 드디어 왔다라고 하는 거죠. 일본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함께 야, 우리가 이제 행동을 해보자라고 한 게 바로 말씀드렸던 최원순과 정광호였고, 그리고 김현준과 김안식 다 전라도 사람입니다. 이 네 명이 의기투합을 해서 유학생 학우회 회장 백관수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28 독립선언이 있게 돼요. 와세다 대학을 다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28 독립선언에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고 잡혀갔어요. 물론 최원순도 잡혀갔습니다. 그때 당한 고문의 후유증이 있었지만 그 다음 해부터 1920년부터 동경유학생 학우회에서 전국, 여름 방학만 되면 귀국을 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강연을 다녀요. 1대, 2대, 3대 이렇게 조를 나누어서 기차를 이용해서 기차가 기차 선로가 만들어진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순회 강연을 합니다. 사상 문제, 조선이 처한 현실 문제, 곧 일본에서 공부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돌아와서 조선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고 계몽하는 강연회를 개최한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의 명월관이라고 돼 있죠. 서울에 있는 명월관에서 함께 그 기념 사진을 찍은 겁니다. 자, 서가정, 오방정, 춘설원, 요 내력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설원이 있었던 자리에 오방정이 있었고, 오방정이 있었던 자리에 서가정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서 집을 짓고 병든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 집을 지었던 사람이 바로 서가 최원순이고요. 자, 이분이 1936년에 병을 이기지 못하고 떠납니다. 세상을 떠나시게 되고, 그리고 그 자리를 오방 최홍정 선생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수행하는 기도처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오방 최홍정 선생이 인간 사망 통지서라고 하는 것을 보내고 들어간 곳이 바로 이 오방정이고요. 그리고 오방 선생이 나중에 의제 선생에게 그 공간을 또 넘겨서 춘설원이 되게 된 내력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서 서가정을 지었다, 최원순이. 자, 이 명패 앞뒤로 바뀌면 지금 여기 이미지에 올라와 있는 요 두 개 앞뒤, 한 현판의 앞과 뒤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도 광주시 문화재입니다. 그리고 최원순은 이제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해서 동아일보 기자를 하게 되는데, 모명회, 철필구락부 이 활동을 하게 돼요. 언론인으로서의 해야 될 역할과 사명에 대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다가 해체된 단체를 다시 조직하고, 그리고 전조선 기자대회를 열자라고 가장 먼저 제안한 사람이 바로 이 최원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조선 기자, 조선의 모든 지방에 있는 기자들까지 서울로 다 모입니다. 2박 3일간의 기자대회가 열립니다. 언론인으로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실제 교육을 본인이 다 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1926년 이 기사를 씁니다. 동아일보에. 동아일보에 정치 부장을 하고 있었던 당시에 쓴 글입니다. 자, 제일 왼편에만 살짝 읽어드리면, 현아의
총독 정치는 조선인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이롭게 하는 사람들, 조선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은 압박하고 배척하면서 조선인을 해체하는, 일본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 일본인을 유리하게 하는 사람들은 보호하는, 이게 바로 총독부다. 그러므로 총독 정치는 악당 보호 정치다라는 정론 직피를 합니다. 그러니까 총독부는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투옥됩니다. 그리고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감옥살이를 하게 되죠. 그리고 27년 신간의 창립위원으로 또 활동을 합니다. 서울에서. 그러면 광주에서 태어났는데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 그리고 서울에서 활동을 했어. 그리고 끝나지 않고 광주로 내려옵니다. 자, 광주로 내려오게 된 데에는 이 폐계력 때문에 내려오게 돼요. 그렇지 않았으면 더 큰 어떤 영향력을 갖는, 우리 역사책에 등장하는 인물이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역사책에 이름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역할은 이렇게 큰 역할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신간을 창립해서 활동을 하고 광주로 내려와서 지혜 활동도 하죠. 자, 요양차 내려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그의 부인과 함께 내려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서가정을 짓게 되죠. 일찍 세상을 안타깝게 떠나고 맙니다.